어머니, 냄새 나니까 제발 방에만 좀 처박혀 계시라고 했잖아요. 거실 공기청정기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안 보이세요? 평생 몸이 부서져라 일에 의사 아들을 만들었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구박과 냄새난다는 멸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버려진 신발 속에서 찾아낸 20억짜리 로또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1등 맞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복덩이셨네. 그거 저 주세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자식들. 그 순간 어머니는 평생 참았던 눈물을 삼키듯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가 나보다 귀하냐? 너희한테 주느니 차라리 내가 먹고 죽으란다. 안 돼. 뱉어. 오빠 뭐해? 어머니 배 갈라서라도 꺼내야지. 며느리와 배신자 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70대 노모의 목숨을 건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언덕 아래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는 빨래 건조대가 녹슬어 삐뚤게 서 있었고 벽면에는 금이 간 시멘트 사이로 이끼가 뻗어 올라오고 있었죠. 그 집의 반지하 방,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유리창 너머로는 겨우 행인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그 방에서 70평생을 살아온 말순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 알람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말순의 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새벽이면 저절로 깨어나도록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식당 주방에서 30년을 일하며 새벽마다 칼질을 하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고 끓는 국물 앞에서 눈을 비비던 그 시절의 습관이 뼈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낡은 이불을 걷어차듯 밀어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친숙한 소리였기에 인상 한번 찡긋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 세탁기 하나 놓으면 사람 하나 겨우 쪼그려 앉을 만한 구석에 말순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앞에는 대야 하나가 놓여 있었고 대야 가득 마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얀 껍질이 벗겨지다 만 마늘들이 수북했죠. 말순은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기계처럼 마늘을 집어들고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손톱 밑이 새까맣게 물들어가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마늘은 동네 분식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말순에게 마늘 까는 일을 맡겼고 한 대야에 10,000원을 쳐줬습니다. 10,000원. 그 돈이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3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말순에게는 그것이 하루의 식사이자 자존심이자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마늘 냄새는 손가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옷에, 머리카락에, 심지어 숨결 속에까지 알싸하게 배어들었죠. 거기에 허리와 무릎에 붙인 파스 냄새가 더해지고 반지하 특유의 꿉꿉한 곰팡이 냄새까지 섞이면 말순의 몸에서는 하나의 독특한 채취가 만들어졌습니다. 말순 자신은 오래전부터 그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코가 무뎌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먼저 무뎌진 것인지 말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늘을 까는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높고 날카로우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남 앞에서만 꺼내 쓰는 종류의 목소리였죠. 지영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브런치 가자. 그 새로 생긴 데 있잖아. 연남동에. 팬케이크가 예술이래. 지영의 손톱은 길고 반짝였습니다. 젤레일 위에 작은 큐빅이 박혀 있었고 그 손가락 사이로 최신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죠. 지영의 옷에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풍겼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작은 병 하나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지영은 그 향수를 아침마다 손목과 귀 뒤에 뿌리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어머, 시어머니? 말도 마. 냄새나서 내가 거실에도 못 나오게 했어. 말순의 마늘을 까던 손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귀가 아직은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은 침침해져도 무릎은 시큰거려도 귀만은 아직 말짱했습니다. 그래서 듣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말순에게는 차라리 저주 같은 일이었습니다. 노인네 냄새가 락스로 닦아도 안 없어진다니까? 진짜 반지하 방에서 풍겨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 마늘의 파스에 곰팡이에 아우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 지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친구에게 유머를 선사하듯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에 쥐고 있던 마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얗고 단단한 마늘 한 알이 말순의 갈라진 손바닥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죠. 말수는 그 마늘을 꾹 쥐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진짜로 아픈 것은 손바닥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였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말수는 결국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마늘을 까느라 물 한 모금 못 마셨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제멋대로이기 마련입니다. 말수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반지하 방문을 열었습니다. 꾀액 하는 경첩 소리가 배신하듯 울렸죠. 말수는 고양이처럼 발끝으로 복도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통화를 끄는 것인지 아니면 통화 중인 채로 소리를 지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혐오는 분명했습니다. 지영은 벌떡 일어나 공기청정기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버튼을 연신 눌러 파워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지영은 거실 선반 위에 올려둔 명품 향수를 집어들고 허공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칙칙칙, 칙칙칙. 향수 입자가 안개처럼 퍼져나갔고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말순의 콧속이 찡했습니다. 그 향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향수가 뿌려지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나올 땐 미리 인기척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 코가 예민한 거 아시면서 진짜. 지영은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연신 향수를 뿌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길에서 쓰레기 냄새를 맡은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말을 뱉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아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말수는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볼일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지영은 또 인상을 쓸 것이고 그러면 며느리의 기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의 말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 않도록 온몸에 힘을 주면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면서 70년을 살아온 노인이 화장실 변기 위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한 것이었죠. 민수는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흰 가운 대신 깔끔한 코트를 걸치고 잘 닦인 구두를 신고 피곤한 얼굴이지만 반듯한 자세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반지하 방에서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를. 말수는 그 발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소리 속에서도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발소리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방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문을 열어줄까? 혹시 오늘은 엄마 밥 먹었어? 한마디라도 해줄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오늘 하루 들은 모든 말이, 맡은 모든 향수 냄새가, 삼킨 모든 눈물이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발소리는 말순의 방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내가 족발 시켜놨어. 그 뒤로 도란도란 대화 소리가 이어졌지만 말순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닫힌 방문에 손바닥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합판 문이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말순이 무엇을 했는지 그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말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였고 무거운 솥을 나르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파스만 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발은 부르트고 온몸에서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도 말수는 단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학원비가, 민수의 대학 등록금이, 민수의 의대 교재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냄새는 희생의 냄새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올린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이 집에서 말순을 가장 천한 존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향수로 덮어야 할 악취로,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여야 할 오염물질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방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까맣게 물든 손톱, 갈라진 손가락, 울퉁불퉁한 마디. 이 손이 아이를 안아주었고, 이 손이 학비를 벌었고, 이 손이 밥을 지었고, 이 손이 아들의 미래를 빚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마늘을 까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방의 천장에는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 얼룩이 마치 세계지도처럼 보였습니다. 말수는 가본 적 없는 나라들을 천장 위에서 더듬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일까, 저기가 부산일까? 말수는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죠. 민수 학비 대느라, 민수 결혼자금 대느라, 민순의 전세 보증금 보태느라 말순의 인생에서 자신을 위한 지출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불 위로 손을 꺼내 코끝에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냄새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고작 냄새 하나로 정리되는 것인가? 며느리가 코를 막고 아들이 외면하고 세상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이 냄새 때문인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밤은 길고 고요했으며 말순의 눈물만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향기도 악취도 없이 그저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니까요. 며칠 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겨울비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어정쩡한 계절의 비였습니다. 반지하 방 유리창에 빗방울이 후두둑 부딪히는 소리에 말순은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올려다보니 행인들의 발이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창문 앞 시멘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말순이 베란다에서 마늘을 까고 있을 때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부산한 소리가 나더니 현관 앞에 상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계세요? 지영이 반지하 방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문 앞에 서서 목소리만 높인 것이었죠. 말순은 마늘을 놓고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현관에 박스 좀 정리해 놨으니까 버리고 오세요. 분리수거 확실하게 해서요. 말순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큼직한 상자 2개와 종이백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구두가 들어 있었죠. 명품 구두였습니다. 굽이 높고 가죽이 반들거리는 말순이 평생 신어본 적 없는 종류의 신발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구두 안쪽에는 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멀쩡한 거 아니냐? 말순의 물음에 지영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행 지난 거예요. 작년 시즌 건데 누가 그걸 지금 신어요. 그냥 빨리 버리세요. 아, 그리고 남들 보니까 좀 멀리 가서 버리세요. 우리 집 앞에 명품 상자 쌓여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멀리 가서 버리라는 말.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창피하다는 것, 말순이 명품을 만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이 집에서 말순의 역할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순은 그 모든 의미를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말순에게 우산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관 우산꽂이에 우산이 여러 개 꽂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지영의 것이었고 말순이 손대면 안 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말순은 장롱 속에서 낡은 비닐오일을 꺼내 머리에 뒤집어 쓰고 큰 상자 2개를 양팔에 안았습니다. 종이백은 상자 위에 얹었죠. 비닐우의 아래로 빗물이 스며들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말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도로변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지영이 멀리 가서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비에 젖은 골목은 미끄러웠고 말순의 낡은 운동화 밑창은 닳아서 거의 맨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면서 상자가 젖지 않도록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정작 그 상자의 주인은 버리라고 했는데 말순은 비에 젖을까봐 감싸 안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었죠. 도로변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백들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액세서리, 작은 파우치 같은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그것들을 종류별로 분리하며 버렸습니다. 지영이 확실하게 분리수거하라고 했으니까요. 종이는 종이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말순은 꼼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두 상자의 뚜껑과 본체 사이
좁은 틈새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젖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하고 구겨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종이 한쪽 끝에 붉은색 인쇄가 살짝 보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레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로또 용지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씨가 흐릿했지만 숫자들은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로또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평생 복권 같은 것을 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숫자를 맞추면 큰 돈이 생긴다는 것,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지영이 예전에 사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두 상자 틈에 끼어 있었다는 것은 지영이 구두를 사던 날 장난삼아 로또도 한 장 샀다가 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이 그대로 눌려 끼어버린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까맣게 잊고 상자째 버리라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버릴까? 어차피 당첨되었을 리 없으니까. 하지만 혹시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단어, 혹시나. 말수는 그 젖은 종이를 비닐우의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분리수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말수는 동네 편의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편의점 유리문 안쪽에 로또 확인 기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평소 같으면 편의점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각김밥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하는 말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비에 젖어 온몸이 축축했고 며느리의 자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혹시나가 말순의 발을 편의점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에어컨 대신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커피 머신에서 원두 향이 풍겼습니다. 말수는 한 구석에 놓인 로또 확인 기계 앞에 섰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읽어보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죠. 말수는 한참을 기계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편의점 알바생이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말수는 쭈뼛거리며 젖은 로또 용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청년은 웃으며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어 주었습니다. 삑 하는 짧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기계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삐비빅, 삐비빅, 삐비빅. 기계 화면에 빨간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어르신, 이거.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1등이에요. 1등, 1등. 당첨금 23억 원. 말수는 청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를 거부했다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23억이라는 숫자는 말순의 인생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숫자였으니까요. 말순이 평생 만져본 돈을 전부 합쳐도 23억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었습니다. 아가, 그거 잘못 나온 거 아니냐?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고? 아니에요, 어르신. 진짜예요. 이거 진짜 1등이에요. 말순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콩콩콩, 가슴속에서 북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기계 옆에 쪼그리고 앉아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마늘을 까느라 갈라진 그 손이 23억짜리 종이를 쥐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23억. 그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서서히 색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따뜻한 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방이 아닌 햇볕이 드는 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파스 대신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부산에도 천장에 곰팡이 세계 지도가 아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 뒤에 곧바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걸 지영이 알면 어떻게 될까? 민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 말수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순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냄새난다며 피하던 그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말수는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청년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로또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젖은 종이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레 아기를 안듯 조심스레 품속에 넣었습니다. 가장 낡은 속옷 안주머니에 이 세상 누구도 손대지 않을 말순만의 가장 은밀한 장소에 말순은 그 종이를 숨겼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말순의 걸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여전히 비닐우이가 축축하고 여전히 낡은 운동화 밑으로 물이 스며들었지만 말순의 발걸음에는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는지 복수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둘의 기묘한 뒤섞임이었는지 말순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말순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닐우이를 벗고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베란다 구석에 앉아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늘 껍질을 까는 동작은 여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속 깊은 곳, 낡은 속옷 안주머니 속에는 23억짜리 종이 한 장이 말순의 체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순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마늘을 까고 여전히 반지하 방에서 숨죽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안쪽 그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가 말순의 가슴 속에서 쉬지 않고 맥박을 쳤습니다. 그 맥박은 기쁨의 맥박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의 맥박이었고 관찰의 맥박이었습니다. 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참고 견디고 눈치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 것이었죠. 돈이 말순에게 준 것은 물질적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푼도 찾지 않았으니까요. 돈이 말순에게 준 것은 거리두기의 여유였습니다. 내가 원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 하나가 말순의 눈을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명품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그 거실 한복판에 서서 목청껏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 돈 생겼다. 이제 무시하지 마라. 그 한마디면 지영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민수의 무관심한 눈에 빛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도 알고 있었죠. 돈이 있어야만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 그 사실이 칼날처럼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밥상에 불려나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밥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밥상에 붙은 반찬을 가져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지영이 요리를 하지 않는 날에는 배달 음식을 시켰고 말수는 현관에서 배달 음식을 받아 식탁까지 날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갈비탕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기 냄새가 진했죠. 말순의 뚝배기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자기 방에서 남은 찬밥에 김치를 얹어 먹는 것이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순은 밥상 옆에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지영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이번에 강남 아파트 청약 넣으려고 하는데. 민수는 갈비탕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번에 말했던 그거 계약금이 좀 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약금이 2억은 있어야 하거든. 근데 우리 지금 저축한 거로는 좀 모자라서. 지영은 말을 하다 말고 슬쩍 말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말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따지고 이용할 궁리를 하는 눈빛이었죠. 어머니 사시는 저 반지하 전세금 빼면 안 될까?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반지하 전세금. 그것은 말순이 평생을 모아 마련한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30년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돈으로 겨우 잡은 반지하 전세가 말순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전세금마저 빼앗기면 말순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태연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는 정도의 무게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 진짜 좋아졌대. 호텔급이래. 어머니 거기 가시면 밥도 나오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오히려 여기서 좁은 방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지영의 말에는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칼에 바른 꿀 같은 것이었죠.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치워버리고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무슨 요양원이야. 그 한마디면 말수는 오늘 밤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방이라도 아들 곁이라는 이유 하나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갈비를 뜯고 국물을 마시고 밥을 한술 뜨고 마치 지영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혹은 들리지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처럼 민수는 밥상 위의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말보다 잔인합니다. 민수의 침묵은 지영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 편을 들어다오. 엄마, 지영이 말이 맞아. 말순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에 잠깐 눈을 들었다가 다시 밥을 떴습니다. 엄마도 거기 가면 친구도 있고 좋잖아. 여기서 혼자 방에만 계시는 것보다 낫지. 거기 가면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엄마 무릎도 안 좋잖아. 우리 집 냄새 문제도 해결되고. 냄새 문제. 민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엄마의 냄새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아들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요?
민수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주방에서 몸을 혹사하며 배인 기름 냄새, 마늘 냄새, 땀 냄새, 그 모든 냄새가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민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외면하는 것일까요? 말수는 떨어뜨린 수저를 줍지 않았습니다. 줍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저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잘 먹어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말수는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말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처음으로 23억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말수는 천천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지영은 요양원 이야기를 당장 걷어들일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죄송해요를 연발하겠죠. 민수도 갑자기 효자가 될 것입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 우리 잘 살자. 그들은 말순을 떠받들 것이고 좋은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말순이 아니라 23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냄새나는 노인이고 23억이라는 숫자만이 그들의 눈에 빛나는 존재일 것이었습니다. 돈을 다 쓰고 나면 혹은 돈을 빼앗기고 나면 말순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자리보다 더 못한 곳으로 밀려날 수도 있었죠. 돈이 있을 때 보여준 가식적인 친절은 돈이 사라지면 더 큰 냉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말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로또 용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이었죠. 어둠 속에서 장롱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 23억짜리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말순의 인생 전체보다 무거운 존재감을 가지고 이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짐이구나. 말순은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자식이라는 존재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식?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내 젖을 물려 키우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세상에 내놓은 존재. 그 존재가 지금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사겠다고 합니다. 내 냄새가 싫다고 합니다.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말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너무 많이 희생한 것이 잘못이었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나? 당연히 자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 잘못이었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심은 섰습니다. 당장은 이 돈의 존재를 알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 아들과 며느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돈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어깨까지 덮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늘 그렇듯 습하고 서늘했지만 말순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불꽃 같은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따뜻함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70평생을 희생으로 보낸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이 예상한 대로 지영은 한 번 꺼낸 이야기를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죠. 말순이 반지하 방에서 마늘을 까고 있는 동안 지영은 요양원 세 곳에 전화를 걸어
시설을 비교했고 입소 절차를 문의했으며 심지어 말순의 건강보험 자료까지 미리 뽑아놓았습니다. 철저했습니다. 마치 사업을 추진하듯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보내는 일에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말순이 반지하 방에서 파스를 무릎에 붙이고 있을 때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요양원 다녀왔어. 시설 진짜 괜찮더라.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다음 주에 바로 입소 가능하대. 이번 기회 놓치면 대기 걸린다니까 빨리 결정하자. 말수는 파스를 붙이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그러니까 7일 뒤에 말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 곰팡이 방이지만 그래도 아들 곁이었고 그래도 가족의 지붕 아래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식탁 위에 팜플렛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광택 나는 종이가 식탁 위에 펼쳐졌죠. 요양원 팜플렛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웃는 얼굴의 어르신들이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편안한 노후, 함께 하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르신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 얼마나 많은 버림받은 눈물이 있는지 사진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입소해요. 짐 정리하세요. 지영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말순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감정을 헤아리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택배를 보내듯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알았다. 말수는 단 2글자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그 대답에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더 저항할 줄 알았나 봅니다. 울거나 매달리거나 최소한 한마디쯤은 하소연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말수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습니다. 말순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폭풍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순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 파스 몇 장, 마늘 까는데 쓰는 고무장갑,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들이 전부였죠. 말수는 천천히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낡은 스카프로 감싸놓은 종이 한 장, 로또 용지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레 스카프를 풀고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숫자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말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23억이라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다시 종이를 스카프에 싸서 장롱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인기척도 없이 지영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지영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어머니, 뭐 숨기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성큼 들어오며 코를 찡그렸죠. 냄새나게 웬 꼬깃꼬깃한 종이를. 지영은 말순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말순이 막을 새도 없이 지영의 긴 손톱이 달린 손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여 종이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뒤늦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종이는 지영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냄새나는 종이가. 지영은 처음에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축축하고 구겨져 있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지영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종이를 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이 위에 인쇄물이 지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또, 숫자, 그리고 날짜. 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었고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종이를 구기려던 손가락이 서서히 펴지면서 종이를 조심스레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쓰레기로 취급하던 물건이 갑자기 유물이라도 된 것처럼 지영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던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쉰 듯 갈라진 목소리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지영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냄새난다며 멀리했던 그 종이를 지금은 두 손으로 꼭 쥐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민수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안방에서 반지하 방까지 뛰어온 것이었죠. 민수는 방문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 질러? 자기야, 이거 봐. 이거 로또야. 로또. 지영이 종이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로또가 어째서 이 반지하 방에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민수의 표정도 지영과 같아졌습니다. 이거 지난주 당첨 번호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의사로서 늘 침착함을 유지하던 민수의 얼굴에 날것의 흥분이 드러났습니다. 1등이야? 이거 1등 맞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세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축축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영과 민수의 눈은 오직 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종이만 있었고 종이 위에 쓰인 숫자만 있었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돈만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이토록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말순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5분 전만 해도 냄새난다며 방문 밖에서 소리치던 며느리가 지금은 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파스 냄새도, 마늘 냄새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 냄새가 다른 모든 냄새를 덮어버린 것이었죠.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차갑고 명령적인 어조가 아니라 달콤하고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영과 민수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 두자. 돈 앞에서 변하는 인간의 얼굴을,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해 두자. 로또 용지를 확인한 순간 반지하 방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니, 이 집의 공기 전체가 뒤바뀌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말수는 냄새나는 존재, 치워야 할 짐, 요양원으로 붙여야 할 택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영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1초 전까지 오만하고 차갑던 며느리가 마치 전원 스위치를 켠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죠. 지영의 무릎이 차가운 반지하 바닥에 닿았고 매니큐어가 반짝이는 두 손이 말순의 종아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 복덩이셨네. 지영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죠. 대단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느끼는 감격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심의 대상이 말순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에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지영은 말순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스를 붙인 무릎 아래 뼈가 튀어나온 마른 종아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아까까지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향수를 뿌리던 그 손이 지금은 말순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파스 냄새도 마늘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어머니, 저랑 같이 백화점 가요.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니 코트 하나 사드릴게요. 캐시미어로. 지영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꽃다발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향기롭고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꽃다발이 화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의 화환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속에는 아무런 진심이 없는 장식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일단 이 용지 저한테 주세요. 지영의 말이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격과 눈물과 다리 마사지는 이 한마디를 위한 서곡이었던 것입니다. 지영의 손이 말순의 종아리에서 떨어져 종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어머니가 이거 들고 은행 가면 위험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르신 혼자 가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말순은 지영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걱정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욕심이 벌건 불빛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23억이 다른 곳으로 사라질까봐 조바심을 내는 것이었죠. 아들 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영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의사답게 접근했습니다. 민수는 말순의 옆에 앉았습니다. 반지하 방의 차가운 바닥에 깔끔한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 옆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늘 냄새가 배인 갈라지고 거친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엄마 고생했지?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진짜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눈물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흥분과 기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엄마한테 잘못했어. 이제 달라질게. 민수는 말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힘이 말순의 손가락을 아프게 했지만 말순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이리 줘. 내가 알아서 할게. 세금 처리도 해야 하고 수령 절차도 복잡하거든. 엄마가 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리 줘. 그 말이 방안을 꽉 채웠습니다. 지영도 이리 줘. 민수도 이리 줘. 두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말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순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 23억이라는 숫자만이 보일 뿐이었죠.
말순이라는 사람은 투명 인간이었고 23억짜리 종이만이 이 방에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말순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리적인 소름이었습니다. 팔뚝 위로 닭살이 돋았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것이 훑고 내려갔습니다. 냄새난다며 곁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지금 말순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몸을 안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향수 냄새보다, 곰팡이 냄새보다, 세상 어떤 냄새보다 역겨운 것은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지영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말순의 방을 둘러보며 갑자기 허를 찌르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 방 너무 춥잖아요. 내일 당장 히터 사다 놓을게요. 이불도 새 거로 바꾸고. 아, 어머니, 그리고 내일부터 밥 같이 먹어요. 따로 드시게 해서 죄송했어요.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고 달콤했지만 말순에게는 그 깃털이 바늘처럼 찔렸습니다. 히터를 사다 놓겠다고, 이불을 바꿔주겠다고, 밥을 같이 먹겠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당연한 것들이 23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말순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도 가요. 무릎 안 좋으신 거 제가 전문의 선생님 예약해 놓을게요. 자기야, 너 정형외과 선배 있잖아. 내일 연락 좀 해봐. 지영은 완벽한 며느리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요양원 팜플렛을 식탁에 던져놓고 짐 정리하세요라고 말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만약 누군가 이 장면만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며느리와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민수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여행도 가자. 제주도 가본 적 없지? 비행기 타고 가자.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비즈니스석. 말순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었죠. 반지하 방 천장에서 곰팡이 얼룩을 보며 상상으로만 여행하던 말순에게 아들이 비행기를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23억의 힘이었습니다. 23억이 아니었다면 민수의 입에서 엄마 여행 가자라는 말은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영과 민수의 쇼가 한참 계속되는 동안 말수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열연하는 것을 객석에서 담담하게 바라보는 관객처럼 말순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자리에는 눈물 대신 명료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두 마리의 동물이었습니다. 눈에는 23억만 보이고 귀에는 당첨금이라는 단어만 들리고 코에는 돈 냄새만 맡아지는 오감이 모두 돈으로 향한 두 존재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이 무슨 말을 할지, 로또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피곤하니 나가보거라.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영과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말순의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재촉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말순은 손에 쥐고 있던 로또 용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라는 거울 앞에서 인간은 화장을 지우고 민낯을 드러냅니다. 지영의 민낯은 탐욕이었고 민수의 민낯은 비겁함이었습니다.
말수는 종이를 다시 스카프에 감싸 장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반지하 방의 어둠이 말순을 감쌌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말수는 내일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순이 반지하 방에서 나오자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새 방석이 깔려 있었으며 현관에는 새 실내화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아침 일찍 마트에 다녀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아침 상차림이라니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아침 드세요. 지영이 웃으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의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찬밥에 김치가 전부였는데 오늘은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탕이 말순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아닌 마음이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갈비탕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억에 대한 투자로 차린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말순의 맞은편에 앉아 연신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출근 전에 말순의 방에 들러 엄마 잘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인사를 23억의 힘으로 처음 하는 것이었죠. 말순은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지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교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머니, 그 로또 용지 말인데요. 오늘 은행 같이 가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이다. 네. 왜요?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아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그 돈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아직이라고 했다. 말순의 두 번째 대답은 더 짧고 더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말순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돈이 말순의 손에 있는 한 지영은 의리였습니다. 그 후로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지영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눈빛에서 초조함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말수는 그 이틀 동안 지영과 민수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말순에게 친절한 이유가 오직 돈 때문이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말순을 앉혀놓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았죠.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영의 목소리에서 달콤함이 조금 벗겨지고 사무적인 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첨금 세금 떼고 나면 한 16억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는 적금 넣으면 평생 이자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다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용지만 저한테 주시면 돼요. 계획을 세워놨다. 말순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는 이미 돈의 사용처를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것은 며느리의 꿈이었지 말순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햇볕이 드는 작은 방에서 다리 뻗고 자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 아들에게
엄마 소리 한 번 듣는 것. 그것이 말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계획에 말순의 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재무 쪽으로 밝아서 잘 알거든. 엄마가 직접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한테 맡겨. 엄마 명의로 다 할 테니까 걱정 마. 명의는 말순, 실권은 지영과 민수.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순은 이름만 빌려주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고 실제 돈은 며느리와 아들이 주무르는 구조였죠. 말순은 70년을 살면서 복잡한 금융 지식은 몰랐지만 사람의 속내를 읽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주방에서 30년을 일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을 상대한 경험이 말순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말보다 눈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영의 눈은 돈을 향한 집착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갔다가 장롱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들고 돌아왔습니다. 지영과 민수의 눈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맹수의 눈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종이만 쫓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왼손에 로또 용지를 들고 오른손은 자연스레 허리춤에 올려놓은 채 70년 인생에서 이런 자세로 선 적은 없었습니다. 늘 구부정했고 늘 웅크렸고 늘 작아지려 했던 말순이 처음으로 등을 펴고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으냐?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겨울 새벽 반지하 방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영과 민수는 동시에 움찔했죠. 내 냄새는 역겹고 이 종이 냄새는 향기롭더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청정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굳었죠. 둘 다 이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지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거 내려놓으세요. 진정하라고? 말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에는 7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생과 인내와 고통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을 삼키고도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냄새나는 노인네 소리 들으며 베란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마늘 까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인기척 내야 하고 밥은 찬밥에 김치로 때우고 그렇게 살아도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거, 그게 다 너희 때문이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정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반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돈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온 것이었죠. 그냥 돈 냄새 맡고 달려든 파리떼지. 말순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생을 희생해온 어머니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미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지영과 민수가 보는 앞에서 로또 용지를 천천히 구겼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말순은 구긴 종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안 돼. 지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순의 입을 벌리려고 양손으로 말순의 턱을 잡고 힘을 주었죠. 말순의 뺨이 지영의 손톱에 긁혀 빨갛게 줄이 갔지만 말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쳤어. 뱉으라고. 지영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뒤집힌 것 같았죠.
다정한 며느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아래에서 탐욕에 미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수도 달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말순의 팔을 꺾으며 입을 벌리려 했습니다. 의사의 손은 정확하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필사적이었습니다. 70년의 한이 이를 악물게 했고 평생의 서러움이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컥, 컥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아픔을 즐기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영과 민수를 번갈아 노려보며 한 번, 두 번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삼키는 순간 말순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종이를 삼킨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앞에서 23억짜리 종이를 씹어 삼키는 것이 70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 그 비참함과 통쾌함이 동시에 밀려와 눈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23억, 23억이. 지영의 울음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잃은 울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적나라하게 23억을 잃은 슬픔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23억이 어머니의 뱃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목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통곡하는 며느리와 주저앉은 아들 사이에서 말순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는 종이의 텁텁한 맛이 남아 있었고 목구멍이 아렸지만 말순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모든 것을 토해낸 뒤의 고요함이 말순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울던 지영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집요한 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토하게 해. 지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울음기가 가신 자리에 냉정한 계산이 들어선 것이었죠. 병원 가서 위세척하면 종이 건질 수 있어. 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의사였으니까요. 위세척이라는 단어가 민수의 머릿속에서 즉각적으로 시술 과정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비위관을 코나 입으로 넣어 위 속 내용물을 빼내는 시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종이가 아직 녹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맞아, 빨리 가자. 민수는 소파 위에 던져둔 자동차 키를 움켜쥐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영은 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죠. 말순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지만 저항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이미 아무래도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차에 오르는 과정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지영은 말순을 뒷좌석에 밀어 넣으면서도 어머니 토할 것 같으면 참지 마세요. 비닐봉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쳤고 민수는 운전대를 잡자마자 과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의 신호등을 하나둘 무시하며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영은 연신 말순의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토하게 하려는 것인지 걱정하는 것인지 모를 행동이었죠. 응급실 도착.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응급실은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수는 접수대에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물질 삼킨 환자입니다. 위세척 급합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나와 말순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죠.
응급실의 밝은 조명 아래 늙고 초라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말순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 상황을 물었을 때 지영이 앞장서서 설명을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 용지를 삼켰어요. 1등이에요, 1등. 23억짜리. 빨리 꺼내주세요.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고개를 돌렸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로또 용지요? 네. 빨리 위세척 해주세요. 종이가 녹기 전에 건져야 해요. 지영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말하라는 간호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영은 의사의 팔을 잡아 끌듯이 재촉했습니다. 민수도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삼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종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했죠. 하지만 민수의 눈에도 의사로서의 냉철함보다는 23억에 대한 절박함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단 말순을 처치실로 안내했습니다. 위세척 준비가 시작되었죠.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 천장은 반지하 방 천장과 달리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곰팡이 얼룩 대신 형광등이 빛나고 있었죠. 말순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우습다. 마늘 냄새 난다고 병원에 데려가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돈을 삼켰더니 새벽에 응급실까지 태워주는구나. 위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처치실 밖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종이가 녹으면 어떡해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시술 중이니까요. 진정을 어떻게 해요? 23억이 녹아가고 있다고요. 그 소리에 대기실의 사람들이 하나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다가 지영의 행태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저거 봐. 시어머니가 종이 삼킨 건 걱정도 안 하고 돈 걱정만 하네.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지영의 귀에 닿았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영의 머릿속에는 23억이라는 숫자만이 회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체면이나 시선 따위는 23억 앞에서 먼지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민수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원 소속은 아니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의 건강보다 종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있었죠. 민수는 그제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이미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이 광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지영은 처치실 문 앞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고 민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다 녹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안 돼. 민수도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3억이 위산 속에서 녹아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한 번 더. 조각이라도 있으면. 보호자분, 종이는 위산에 녹습니다. 삼킨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환자분은 이물질로 인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액 맞고 경과 관찰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은 사무적이었지만 마지막에 살짝 덧붙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동영상을 찍는 휴대전화들이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영은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액을 맞고 누워있던 말순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말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처치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죠. 지영과 민수가 처치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순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지영과 민수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말순의 입에서 나올 말을 온 신경을 집중해 기다렸죠. 지난주 거 아니야. 네. 지영이 네가 작년에 사놓고 꽝이라서 버렸던 옛날 거다. 날짜도 안 보고 난리법석을 떨더구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의 소음도, 기계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지고 말순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영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도 얼어붙었죠. 두 사람 다 말순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로또 1등이 아니었다는 것. 날짜가 한참 지난, 이미 만료된, 그것도 꽝인 복권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두 사람의 뇌에 도달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편의점에서 기계가 울린 건? 민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잘못 봤다. 눈이 침침하니까. 기계에 넣었더니 삐비빅 소리가 나길래 1등인 줄 알았지. 말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돋보기로 다시 보니까 날짜가 작년 거더구나. 편의점 기계가 오래된 거라 오류가 났던 모양이야. 아가한테 다시 물어보러 갈까 했는데. 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영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물 같은 눈빛이었죠. 너희 반응을 보니까 끝까지 한번 보고 싶더라. 그 한마디에 응급실 복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시뻘겋게, 그리고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순이 주운 것은 로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한참 지난 꽝인 복권이었습니다. 말순은 늙어서 눈이 침침했기에 처음에는 잘못 보았던 것이고 편의점 기계도 오래되어 오류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돋보기를 대고 다시 확인했을 때 말순은 진실을 알게 되었죠. 당첨이 아니라는 것을, 23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말순은 왜 진짜인 척 연기했을까요?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내민 시험지였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 이번에는 돈이 있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는 말순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죠. 지영이 보여준 것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표변이었습니다. 냄새난다며 피하던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볼을 비비고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던 입으로 백화점에 가자, 여행 가자, 밥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달콤한 말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죠. 그 용지 저한테 주세요. 민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지라는 말의 목적지는 그거 이리 줘. 내가 알아서 할게였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차갑게, 또렷하게, 한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지갑이다. 돈이 들어있을 때만 소중한, 비어있으면 버려지는 낡은 지갑. 그 확신이 말순에게 로또 용지를 씹어 삼킬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차피 꽝인 종이었지만 그것을 삼키는 행위는 23억을 날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삼키고 기대를 삼키고 어머니라는 이름에 매달려온 자신의 나약함을 삼킨 것이었죠. 응급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23억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 자신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것, 주변 사람들이 동영상을 찍은 것, 그 모든 것이 엉킨 실타래처럼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누구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자니 자신이 더 비참해지고 남편에게 화를 내자니 남편도 같은 처지였고 결국 분노는 행선지를 잃고 지영의 안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치실 문 앞에 서서 안쪽에 앉아 있는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작은 등, 구부정하고 마르고 힘없어 보이는 등. 민수는 그 등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반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허탈함이었을까요? 민수의 속마음은 민수 자신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수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뒷모습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을 것이었습니다. 대기실의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돈에 미친 거 아니야? 불쌍하다 어르신이. 그 말들이 지영의 귀에 못처럼 박혔고 민수의 얼굴을 더 깊이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수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액을 교체하고 혈압을 재고 괜찮으시냐고 물을 때마다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종이를 삼킨 목구멍은 아직 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이 굴러떨어진 것처럼 말순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말한 뒤에 해방감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세 가지가 말순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돌려주었습니다. 새벽 3시, 응급실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어둠이었습니다. 쉴 수 있는 어둠, 내려놓을 수 있는 어둠. 말순은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23억도 아닌 오직 말순 자신만을.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말순의 것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말순은 눈을 떴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유난히 선명했고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볼륨이 한 단계 올라간 것처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말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그 통증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복 소매를 걷어 올리자 수액 바늘이 꽂힌 손등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 바늘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수액 안 끝났는데요.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이만하면 됐어. 말수는 바늘을 뽑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한 방울 맺혔고 말수는 병원복 소매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병원 슬리퍼는 크고 헐렁했지만 말순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처치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 의자에 지영과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말순의 발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그리고 쪽팔림. 세 가지 감정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영은 말순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렸고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죠.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야 할지, 왜 그런 짓을 했어? 라고 따져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지. 민수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결국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너희가 그 종이 쪼가리에 미쳐 날뛰는 꼴을 보니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더구나.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죠. 말순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70년의 눈물을 다 쏟아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맑은 눈이었죠.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간다. 그 말을 듣고도 지영과 민수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잡을 이유도 없었고 잡을 면목도 없었습니다. 23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빈손인 어머니를 붙잡을 이유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말순의 결정이 옳다는 증거였죠. 말순은 두 사람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복을 입은 채 헐렁한 슬리퍼를 끌며 응급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말순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상쾌하고 살아있는 공기였습니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도, 거실의 명품 향수 냄새도,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도 아닌 그냥 바깥 세상의 공기였습니다. 말순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과 아침 사이의 시간,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 말순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청구되게 놔둔 것이었죠. 그것이 말순이 그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청구서였습니다. 70년의 희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마지막 수업료였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수업료. 말순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병원복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순에게는 로또보다 더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 장롱 서랍맨 아래 낡은 천주머니 안에 넣어둔 두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마늘을 까고 박스를 줍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말순은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자격증 반에 다녔죠. 지영은 그것도 몰랐습니다.
말순이 주민센터에 가는 것을 산책하러 가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시험장에서 실기 시험을 볼 때 말순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갈고 닦은 솜씨는 녹슬지 않았고 심사위원도 감탄할 만큼 정확한 칼질과 불 조절을 보여주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말순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만의 작은 승리였죠. 또 하나는 장아찌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낡고 때가 묻은 공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순의 일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터득한 비법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손맛의 비밀들, 그리고 말순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된장 장아찌, 고추 장아찌, 마늘 장아찌, 깻잎 장아찌. 하나하나가 세월의 맛이 밴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특히 말순의 마늘 장아찌는 식당 시절 단골 손님들이 따로 포장해달라고 줄을 섰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 레시피는 어디에도 없는 오직 말순의 노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자격증과 노트를 꺼내고 그리고 이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걸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의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이 길은 며느리의 자비를 하러 오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길은 말순의 마지막 귀갓길이자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과 민수는 아직 병원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말순은 반지하 방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 습기 찬 벽, 빛이 들지 않는 작은 창문.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새벽을 마늘 냄새와 함께 맞이했는지. 말순은 그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천주머니 안에 자격증과 노트가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것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말순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23억이 아니라 30년의 경험과 손맛과 노력이 담긴 이 두 가지가 말순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에 옷가지와 세면도구, 자격증, 노트를 넣었습니다. 짐이 적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보따리 하나에 인생이 다 들어가다니 웃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따리를 단단히 묶었을 뿐이었죠. 현관을 나서기 전 말순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요양원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이 던져놓은 그 팜플렛. 편안한 노후,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를 말순은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팜플렛을 반으로 접어 식탁 위에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말순이 가고 난 뒤 지영과 민수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접힌 팜플렛이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골목길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의 밑창은 여전히 달아 있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등은 구부정했지만 고개는 들려 있었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격증 반을 함께 다녔던 동갑내기 친구 복순이네 집이었습니다. 복순은 혼자 사는 할머니였고
작은 원룸이지만 햇볕이 잘 드는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복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 공중전화에서 복순의 번호를 눌렀죠. 복순아, 나 말순이다. 말순아.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나 오늘부터 내 집에서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되겠냐?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어서 와. 복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가 없는 순수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말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수화기를 잡은 채로 말순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울음이었습니다. 이 울음은 지금까지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숨죽여 울던 것과도, 화장실에서 수건을 물고 울던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가 마침내 새 장문이 열려 날아오르는 순간 두려움과 기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울음이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말순은 눈물을 닦고 공중전화 부스를 나섰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복순이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말순은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우선 복순이네에서 며칠 지내면서 몸을 추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일자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작은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었죠. 월급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말순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햇볕이 드는 작은 방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순만의 장아찌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 작은 좌판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말순의 손맛이 담긴 장아찌를 사람들에게 내놓고 맛있다는 한마디를 듣는 것. 그것이 말순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23억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자기 이름으로 서고 자기 발로 걷는 인생. 그것이 로또보다 더 큰 당첨이라는 것을 말순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순이네 골목 초입에 도착했을 때 복순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체구에 빨간 조끼를 입은 복순이 손을 흔들며 서 있었죠. 말순아, 여기야 여기. 말순은 복순을 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웃음도 참고 견디기 위한 웃음도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복순이 달려와 말순의 보따리를 받아들었고 두 할머니는 나란히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밥 먹었어? 안 먹었지? 어서 들어와. 내가 된장찌개 끓여놨다. 된장찌개? 네가 끓인 거 맛없어. 내가 끓일게. 뭐? 이것 봐라. 신세 지러 와서 요리 타령이야?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침 햇살과 섞여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말순의 몸에서는 여전히 마늘 냄새가 났고 파스 냄새가 났고 반지하의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그냥 말순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냄새나는 그 손을, 마늘 물이 든 그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꽉 잡고 걸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말순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23억이 아니라 이 한 뼘의 온기가 진짜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잡아주는 손, 냄새가 나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순이 평생을 찾아 헤맨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복순이네 원룸에 들어서자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거렸고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햇살이 말순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말순은 보따리에서 장아찌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때 묻은 공책을 펼치자 말순의 글씨가 빼곡히 보였습니다. 된장 장아찌, 3년 묵은 된장 사용, 설탕 대신 매실청, 고추 장아찌, 풋고추 말린 후 간장에 절이기, 참기름 2방울. 한 줄 한 줄이 말순의 30년이었고 말순의 전부였습니다. 말순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골목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디선가 참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같았지만 말순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지울 수 있어도 마음의 악취는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부끄러울 것은 없다는 것을. 그 냄새는 살아온 증거이고 일한 증거이고 사랑한 증거라는 것을. 그 냄새를 역겹다 하는 사람은 그 냄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순의 이름은 말순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말순. 70년을 살아온 마늘 냄새나는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말순이라는 이름의 인생이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말순은 노트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이 끓여놓은 것이 있었지만 말순은 자기 손으로 직접 끓이고 싶었습니다. 70년 인생의 새로운 첫 끼니를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호박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명품 향수보다 향기로웠고 23억보다 값졌습니다. 말순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의 이름을 찾았구나. 아무도 듣지 못한 그 한마디가 작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창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말순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말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